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은행에서 3천만 트래픽의 홈 서비스 새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카카오뱅크 홈 서비스 개발팀 이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홈 서비스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주로 홈이랑 이츠 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 간단히 좀 설명을 미리 좀 드려보면 은행에서 홈 서비스를 분리한 여정을 소개드리는 발표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제가 안에 있는데 이제 분리하면서 기술 부채를 해결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관한 이야기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배경 지식 설명을 좀 최소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헥사고널이나 DDD 코르틴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만약에 전혀 없으시면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한 내용이고 경험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는 배경부터 시작해서 기술 부채 해결한 이야기, 이관한 이야기,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일단 배경 먼저 설명을 짧게 드려볼게요. 일단 오래된 서비스라면 당연히 오래된 서비스라면 누구나 이제 레거시 서비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도 레거시 서비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회사의 빠른 성장이나 서비스 딜리버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였겠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좀 큰 부채가 되어서 저희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오래된 시스템이니까 뭐 코드상의 부채도 많지만 이제 시스템이 워낙 커져서 이제 빌드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기충돌이 발생하고 이 충돌을 해결하는 게 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리를 하면서 쓰게 되는 비용보다 분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더 이제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마침 조직 개편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분리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의 어떤 업무 응집도 그리고 뭐 기세서의 충돌, 빌드 타임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를 분리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다른 기술 부채들이 다 같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서비스를 분리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부채도 조금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술 부채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분리하면서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계층 간 좀 의존성이 꺼 있고 도메인 정책이 좀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그리고 외부 서비스 증가에 따른 이제 성능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은행이다 보니까 기술 부채 해결하는 거 좋고 서비스 분리하는 거 다 좋은데 이제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상충되는 목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관을 해야 되는데 또 사실 거기서 기술 부채는 또 해결하고 싶고 근데 기술 부채를 해결하면 프로그램이 변경되니까 또 그 와중에 또 안정적으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부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기술 부채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계층 간 좀 의존성이 꼬여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저희 개발 환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행은 백엔드 개발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시스템 레이어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계라는 시스템과 계정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계정계는 이제 은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은행 본연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채널계는 이 계정계를 통해서 이제 실제 앱 서비스를 만드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정계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앱을 채널계에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채널계에서 이 계정계라는 시스템을 상당 부분 좀 의존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기존에 레이어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당연히 계정계라는 시스템을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이렇게 계정계를 호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계정계를 의존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계정계를 계속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정계의 응답 모델을 서비스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단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 도메인 계층에서 계정계라는 외부의 모델을 마치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사용을 하게 돼서 이제 계정계 제약이나 아니면 계정계 변경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겼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은행 본연의 업무만 필요할 때는 사실 채널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쇼컷으로 컨트롤러에서 바로 계정계 호출하면 안 돼? 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에서 바로 호출하는 경우들도 조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정계랑 간결합돼서 저희가 어차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냥 은행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더 다른 서비스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 서비스가 계속 추가되면서 이런 계정계와의 간결합이 저희의 어떤 개발의 추상화라던가 다른 변경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좀 저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선택지는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건데요. 뭐 이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보면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도메인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 아키텍처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 아키텍처에서는 계층형 아키텍처는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서비스에서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의존성의 방향이 다음 계층을 향한다면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는 의존성의 방향이 이제 도메인을 중심으로 고수준에서 저수준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존성의 방향이 역전되면서 도메인 계층이 영속성 계층이나 외부 서비스 계층을 직접 의존할 수 없게끔 아키텍처적으로 아예 강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키텍처고요.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좀 특징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의 방향과 도메인 계층의 보호를 강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신 반대로 포트나 어댑터 이런 어떤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이런 걸 어쨌든 새로 적용하는 거니까 배워야 하는 러닝 커브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조직과 서비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성숙해져 있는 상태여서 새로운 개발의 속도보다는 기존 서비스를 잘 유지 보수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입장이어서 이런 어떤 도메인 보호를 강제해 주는 것들이 저희에겐 조금 강점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새로운 서비스를 어쨌든 분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빠르게 리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가역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헥사곤을 한번 도입해서 적용해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모듈을 크게 3개 정도로 나눠서 인 어댑터, 아웃 어댑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3개의 모듈을 만들고 이 도메인을 이제 다른 계층들이 고수준에서 저수준으로 의존하게끔 그래서 이제는 도메인이 아까 말씀드린 계정계를 직접 의존하거나 계정계 모델을 의존할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외부 의존성을 다 배제하고 도메인 깔끔하게 지키고 이렇게 사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키텍처라는 건 저희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일 뿐이고 결국 그 위에서 개발하는 건 저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도메인 보호하고 다 좋은데 처음에 사실 적용할 때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켜야 하는 도메인이 뭐야?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도메인을 지키려면 이 코드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거 그 한 가지만 조금 짧게 공유를 드려볼게요. 제가 저를 많이 좀 괴롭혔던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특정 코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웃 어댑터 계층에 있어야 하는지라는 고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메인 계층, 그러니까 서비스 우리 정책 계층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를 조회하는 외부 운용성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인데요. 이거를 몇 가지 좀 사례랑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응답을 캐시해야 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외부 서비스에 호출해서 응답을 받아오는데 이 응답을 캐시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캐시를 조회를 먼저 해야 될 거고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실제 서비스를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이제 캐시에 다시 업데이트 쳐주는 것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절차, 이런 코드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아웃 어댑터 코드에 있고 우리는 그냥 아웃 어댑터에 이거 줘 라고 조회만 하면
알아서 캐시 조회하고 캐시 업데이트하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저는 조금 고민이 됐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캐시를 하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정책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항상 캐시를 해야 되는 서비스인지 아닌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뿐이고, 사실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아웃 어댑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시를 조회할 수도 있고, 영속성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서비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의 관심사는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웃 어댑터의 로직이 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캐시와 이 조회 서비스가 굉장히 간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서비스에 따로 있으면 이제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을 때 이 캐시 레이어의 존재를 아예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캐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아웃 어댑터에 이런 캐시 로직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당연히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반대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의 실제 오픈 뱅킹 잔액 사례를 조회하는 사례를 보면, 이제 오픈 뱅킹, 그러니까 다른 은행의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는 경우에 이런 건 잔액을 조회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잔액을 조회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심지어 트래픽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별로 트래픽도 조금 이렇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정책을 이제 잔액이 중요한 화면에서는 정확한 잔액이 응답이 돼야 되니까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잔액이 좀 빨리 응답돼야 되고, 잔액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화면에서는 캐시를 사용해서 이런 걸 응답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캐시가 선택적으로 일단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시를 어디서 할지 아니면 안 할지가 좀 중요한 비즈니스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캐시를 관리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 서비스의 응답을 어그리게이션 해야 되는 경우예요. 일단은 계좌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잔액, 그러니까 돈이죠. 그리고 거래 내역, 그리고 제휴 정보, 그리고 별칭, 그러니까 계좌의 이름,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처럼 그냥 어카운트 잘 정의해서 어카운트 조회하는 포트 만들어서 조회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항상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다른 어떤 곳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조금 고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어카운트 조회하는 포트를 만들어서 어댑터에서 알아서 조합해서 응답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포트를 4개로 나눠서 각각의 속성을 각각 다른 곳에서 따로 조회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합쳐야겠죠. 근데 이런 도메인을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도메인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우리의 도메인에서는 어카운트라는 에그리거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잔액, 거래 내역, 뭐 제휴 정보, 별칭이 다 포함되어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에그리거트 단위로 그냥 어카운트를 조회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도메인에서는 제휴 정보는 이 계좌라는 에그리거트에 포함되는 도메인이 아니고 별개의 도메인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제휴 정보는 따로 조회하고 계좌도 따로 조회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카운트라는 이 도메인도 그 안에 파트너십이 아마 제외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도메인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우리가 도메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이제 데이터 원천을 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좀 트랜잭션 관리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면 이 도메인 응집도의 강점을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사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도메인을 지키기 위해 나온 아키텍처고, 그래서 경계를 구분할 때도 당연히 도메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쉬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저는 이걸 좀 적용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이제 성능적인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능적 문제는 이제 많은 외부 호출에 의해서 성능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의 이제 홈 서비스, 저희의 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의 홈 화면은 여러 개의 계좌 목록을 보여줘야 하는 API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러 개의 계좌 안에 이제 다양한 타입의 계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좌들의 도메인이 각자 달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조회해 와서 조합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안에는 뭐 서비스 정보나 제휴 정보들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하나의 레거시 서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호출해서 조회해서 조합하는 게 별로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부 호출이니까 그냥 호출해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MSA가 계속 회사 내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홈 화면과 다른 서비스들이 다 다른 서비스로 이제 분리가 됐고 각자의 도메인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회해서 조합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메인들을 계속 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구간이 조금 많아지는 게 저희에게는 조금 성능상의 우려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동시성을 적용을 해보려고 저희는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냥 순차적으로 호출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이제 동시에 호출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성을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성을 그러면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고민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스프링 어싱크 그리고 아니면 스프링의 웹플럭스 그리고 코틀린의 코르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웹플럭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웹플럭스의 완전 초창기 때부터 다른 프로젝트에 이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했던 경험이 사실 저희에게는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드에 아무래도 불필요한 동시성 요소들이 너무 많이 침투하기도 하고 모노나 플럭스, 모지, 패러럴 뭐 여러 가지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또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러닝 커브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사용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웹플럭스에 버그가 이제 있어서 그 버그 때문에 운영에서 그 장애가 난 적도 있었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신뢰도나 아니면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웹플럭스라는 선택지는 저희한테는 좀 배제가 됐었고요. 이제 스프링 어싱크는 다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이제 코틀린 코르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코틀린 코르틴은 이제 코틀린 언어에서 제공하는 넘블라킹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멀티스레드 방식과 달리 라이트웨이트 스레드라는 개념을 써서 스레드를 직접 할당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전환하는 스위칭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심지어 이제 코드도 조금 더 간결하게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퓨처 객체를 사용해서 어떤 비동기 호출을 해서 그 응답을 받아와서 사용을 해야 될 때 어떤 퓨처 객체, 컴퓨터블 퓨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스펜드 머디파이어를 붙이기만 해도 사실 간단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도 훨씬 간결한 걸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냥 멀티스레딩 방식보다 동작도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코드도 아무래도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또 코틀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언어 수준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걸 도입하는데 별로 허들도 별로 없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코르틴을 많이 쓰고 계셔서 사내 기술적 레퍼런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코르틴을 그러면 선택해서 이 코르틴으로 동시성을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헥사고날이 그랬듯이 코르틴도 뭐 그냥 이제 우리 코르틴 하자 하면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결국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적용하면서 겪었던 고민들 중에 하나를 좀 공유를 드려볼 건데요. 저희가 했던 고민은 코르틴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서스펜드라는 키워드가 이제 중단 함수를 이제 중단 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키워드인데 처음에는 이거를 컨트롤러 레벨부터 서스펜드를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별다른 빌드 없이
그 하위에 계속 서스펜드를 붙여서 다 중단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코루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중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코루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 이제 서스펜드를 계속 붙여줘야 되는 그런 조금 제약이 생기는데요. 근데 저희는 뭐 전체 서스펜드를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관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깨지기 쉬운 규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스레드 로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DC 내부의 MDC나 아니면 외부 서비스를 호출할 때 헤더의 어떤 값들을 세팅해주기 위해서 스레드 로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스레드 로컬이 전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전파되지 않지를 찾아봤더니, 다들 뭐 잘 아실 디스패처 서블릿에서부터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이제 서스펜딩 펑션일 때 호출되는 메서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내부의 구현을 보면 이제 별다른 컨텍스트 없이 그냥 unconfined 디스패처를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코루틴을 실행시켜주는 다른 웹 필터인 코 웹 필터를 보더라도 여기서 그냥 unconfined 디스패처를 컨텍스트 없이 넣어주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레드 로커를 어떤 코루틴 컨텍스트로 안에 끼워 넣어줄 수 있는 틈도 없고, 알아서 전파해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컨트롤에 서스펜드를 붙였을 때 스레드 로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선택지에서 좀 배제가 됐고요. 네, 뭐 참고 삼아 지금은 이게 이제 수정이 돼서 코 에피터를 좀 커스텀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게끔 수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택할 때는 그게 불가능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에 다 서스펜드를 붙일 수 없으면 그러면 중간부터,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부터 서스펜드를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데에만 서스펜드를 넣어서 사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서스펜드가 필요한 부분이 아웃포트, 그러니까 외부 서비스를 조회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조회하는 부분에 서스펜드 키워드를 넣어서 이걸 사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따로 컨텍스트를 뭐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스레드도 코루틴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써주고 코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예를 들어서 외부 서비스를 호출할 때 동시성이 필요해서 동시에 호출하려고 서스펜드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포트에 서스펜드를 선언해서 이거를 호출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화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API에서 예를 들어 대출 상세 화면에서는 그냥 대출 상세 정보를 얻어오고 싶을 뿐이고 동시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대출 상세 조회 포트에 이미 서스펜드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어해야 되는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서스펜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빌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서스펜드를 달아주거나 해야 돼서, 동시성이 필요하지 않은 데서도 이런 어떤 동시성이 조금 영향을 받는 이런 게 저희는 조금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시성이 전파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코틀린도 이제 그 코루틴도 어싱크 어웨이트를 가지고 이러한 동시성을 또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싱크로 호출하고 어웨이트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오는 형태로 저희가 사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컨텍스트를 직접 좀 넣어줘야 해요. 코루틴이 알아서 이 컨텍스트가 전파되지 않고 컨텍스트를 직접 넣어줘야 하는 좀 제약은 있지만, 이제 이 동시성을 호출부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코드상의 좀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스펜드 키워드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이제 컨텍스트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코루틴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 방금 보셨던 것처럼 호출부까지 이 서스펜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전파되는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단점이라고 보였고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우리의 환경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의 홈 화면 조회 API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간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코어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서비스를 조회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 그 받아온 데이터를 조합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동시성이 필요한 건 딱 중간에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는 구간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동시성은 되게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동시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 API에서 심지어 그 API의 특정 구간에서만 사실 동시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성능보다는 이 코드 유지 보수 측면에서
동시성이 전파되지 않는 선택지를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해서 동시성을 적용을 하게 됐고 성능을 실제로 둘 다 적용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스레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성능상으로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이 경험을 조금 다시 돌아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맞는 선택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코르틴을 쓰는 경우에는 서스펜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저희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앞으로 뭐 기능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저희의 선택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어진 환경과 제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술 부채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던 기술 부채를 이제 잘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관을 했는지를 좀 보면 사실 장애가 발생해도 되는 시스템은 당연히 어디에도 없겠지만 저희는 은행이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예민하거든요. 또 심지어 저희는 인터넷 은행이라서 로컬 지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장애가 더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를 낸 개발자가 끌려가는 영상을 제가 극비에 입수했는데요. 개발자가 끌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있고 저희가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감사를 받는데 핵심 업무 장애거나 영향도가 큰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장애 보고도 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서비스를 이관을 하는데 진짜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관에 임했고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금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문제 상황은 뭐였냐면 저희가 어쨌든 이관하면서 기술 부채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게 커진 게 일단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기존 코드는 자바의 레이어 아키텍처에 동기식 호출을 하고 있는 코드였는데 이제 이거를 기술 부채를 해결하면서 코틀린의 헥사고널 아키텍처도 도입했고 비동기 호출 코르틴도 도입을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예 새로 만든 서비스인데 이제 저희가 이 홈 서비스를 이관하는 게 이제 다 같이 한 게 아니라 서버 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관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응답이나 요청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달라지면 안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은 되게 변경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처음으로는 응답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가 비동기로 이제 응답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호출하면 이 응답 비교 서비스가 신규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 기존 응답과 신규 응답을 비교하게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차이가 발생하면 그거를 알람을 주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운영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가 뭘 잘못 놓쳤는지 이런 거를 실제 비교할 수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항상 뭐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기존 서비스가 응답을 주고 그럼 응답 비교 서비스가 이제 신규 서비스를 호출해서 응답을 비교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잔액 같은 거 돈이 이제 뭐 그 잠깐 사이에 이체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자가 들어오거나 뭐 아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잔액이 바뀌거나 하면 이제 알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응답이 틀렸어. 근데 사실 가서 확인해 보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이에 실제 잔액이 바뀐 것뿐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거는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대처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false alarm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좀 알람의 빈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알람을 그냥 아예 이그노어하는 식으로 이걸 조금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 비교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잘 비교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응답을 비교하다 보면 또 단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어쨌든 홈 화면이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화면인데 이 API가 응답 비교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로 또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존 서비스가 응답 비교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비동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레드를 조금 더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신규 서비스가
또 다른 서비스를 조회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을 막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존 서비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홈화면에 엄청 큰 트래픽이 2배로 뻥튀기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응답을 비교하게 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약 3천만 번 정도 호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1%만 사실 비교를 해봐도 30만 건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30만 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요청을 1%만 비교를 해봐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검증 비율을 좀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진짜 작은 비율 0.1%부터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들이나 우리 서비스 지표를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 비율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형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10%, 20% 정도까지 비교를 했고, 전수조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표본 검사를 통해서 응답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응답 비교도 잘했고 응답 이상한 것도 없고 잘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서비스 이제 운영 전환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막상 전환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막 복면 아저씨들한테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장치를 더 넣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A/B 트래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를 하듯이 게이트웨이에서 신규 서비스랑 기존 서비스를 일정 비율로 호출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은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게끔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규 서비스의 어떤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도입을 했고요. 뭐 여기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하이럼의 법칙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API 사용자가 충분히 많으면 API의 명세가 아니라 API의 실제 동작에 의존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법칙인데요. 저희가 기존 서비스에 별칭, 그러니까 계좌의 이름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좌의 이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홈에서 조회를 했을 때 계좌 이름이 없으면 보정해주자라는 기능이 기존 서비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만약을 대비한 기능이고 명세에 있는 기능도 아니고, 왜냐면 명세는 사실 그냥 홈화면을 조회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신규 서비스로 이관을 하면서 홈은 조회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홈의 역할과 책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숨겨져 있는 기능인데 라이트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능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별칭 보정 얼마나 동작하는지 한번 기록 보자 해서 봤더니 호출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지워도 되겠네 해서 이제 신규 서비스를 이관하면서 이 기능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제 뭐 테스트하는 동안에도 별 문제 없었고 응답 비교 뭐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운영 전환을 막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다른 서비스에서 이 별칭을 보정하는 기능을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발견이 안 됐냐면 특정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기서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계좌의 이름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숨겨져 있는 기능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여기서 이름 만들어 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다른 데서 이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트래픽을 A, B로 나눠서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존 서비스로 가서 별칭 보정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호출 때는 신규 서비스로 가니까 그때는 보정이 될 거라서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좀 되게 깜짝 놀랬고, 그래서 다시 비율 조정해서 조치하고 다시 운영 전환을 했던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숨겨져 있는 기능이어도 있던 기능 제거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마련한 마지막 장치가 이제 폴백 기능인데요. 이제 신규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기존 서비스를 다시 호출해서 응답을 하게끔 게이트웨이에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만약의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그 문제가 커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운영을 전환하고, 이거는 심지어 이제 운영 전환을 100%다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이 도움이 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제 운영 전환 다 하고 신규 서비스를 배포할 때 엔진엑스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단에 엔진엑스가 내려가면서 이제 뒷단에 이제 연결이 다 끊어져서 신규 서비스가 응답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심장이 내려앉고 되게 놀랐었지만 다행히 이제 폴백 기능이 이런 전면 장애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폴백 기능 덕분에 사실 그 실제 고객들은 문제 없이 기존 서비스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진짜 복면 아저씨들한테 끌려갈 뻔했었는데 다행히 폴백 기능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걸 잘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술 부채를 일단 이관하면서 동시에 해결을 하려고 했고 일단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의존성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를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도 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방지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 호출이 증가하면서 성능상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코르티인을 도입을 해서 조금 해결을 했어요. 네, 그 결과 아무래도 이제 조금 유지보수나 이런 게 좀 편해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분리했으니까 이제 뭐 기충돌이나 빌드 타임 이런 거는 훨씬 좋아졌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보면 헥사고널이나 코르틴 둘 다 내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는데 헥사고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됐던 장점은 이제 의존성 역전으로 인한 그 의존성의 강제 이런 것들인데 그거 말고도 사실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특징적으로 이제 포트를 미리 인터페이스를 미리 선언해놓고 정의해놓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을 이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이 편해진 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신규의 어떤 간단한 기능을 만들 때는 보일러플레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금방 개발할 거를 계속 객체 새로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적으로 엄청나게 막 기존 멀티스레드보다 엄청 좋아 이런 건 사실 별로 못 느꼈는데 이제 코드를 좀 간결하게 쓰고 동시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저희한테는 조금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이관 전략을 다시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답 비교 서비스를 만들어서 응답을 비교를 했고 또 다른 서비스에 이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좀 표본 검사를 통해서 일정 비율만 비교를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애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A/B 트래픽 전환하고 폴백 기능 같은 걸 넣었는데요. 뭐 이 결과는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 일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그러니까 상황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았는데 실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객 영향 없이 문제는 없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안정성을 위한 장치들을 여러 개 마련한 덕분에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생해서 이제 새로운 홈 서비스를 만들고 이관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들려드렸고 뭐 열심히 만든 거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서 오래오래 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A/B 테스트를 이제 구현하면서 안정성을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그 A/B 테스트를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엔진엑스나 게이트웨이 같은 데서 어플리케이션 코드 단에서 뭔가 직접 개발자가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게 좀 존재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 인프라 환경을 보면 저희의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그 일반적으로 뭐 쓰시는 뭐 쿠버네티스의 뭐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레벨은 아니고 직접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서 만든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기능을 넣어서 저런 걸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찝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드신 분. 제가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다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그 뒷단의 플랫폼에 조회하는 로직에서 그 API 요청이 그 어떤 추상 수준에 따라서 유즈 케이스를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와서 컨트롤 레이어에서도 어셈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PI가 뭐 뒷단의 어떤 응답 구조나 아니면 페이징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청 응답 형태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 응답을 합치는 게 아웃풋 레이어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컨트롤 레이어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갑자기 궁금점이 하나 생겼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홈 화면에는 여러 API들이 요청이 가는데 사실 그 우리가 그 응답을 합쳐서 내려줄 때 특정 API가 장애가 나면 뭐 서킷을 건다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성능을 위해서 앞에 캐시 레이어를 붙여서 그거를 응용한다던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줘야 되고 특정 계좌를 안 내려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제약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혹시 해결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외부에 조회하는 형태가 되게 다를 때, 그러니까 조회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졌을 때 이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셈블 해야 될지 아니면 아웃 어댑터에서 어셈블 해야 될지라는 질문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혹시? 네. 그거는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외부를 조회할 때 결국 뭐 예를 들어 거래 내역을 뭐 페이징으로 3번 조회해 와야 되고 뭐 잔액은 다른 데 또 조회해서 호출해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냥 계좌라는 그냥 그게 그 에그리거터가 필요한 거면 이제 사실 어댑터에서 일종의 뭐 파사드 같은 다른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어댑터에서 그거를 조합을 하는 게 저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회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라면 아웃 어댑터에서 그런 걸 조금 수행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조회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라면. 근데 이제 조회를 할 때 그러니까 조회를 하는 관심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를 할 때 그냥 거래 내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계좌라는 그 완성된 도메인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서 도메인 단위로 좀 조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홈에서 다른 외부 서비스들을 호출할 때 이제 그것들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 맞죠? 네. 저희도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근데 이것도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특정 정보는 얘는 좀 실패해도 얘는 그냥 응답이 나가자라고 하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계좌의 이름 같은 거는 만약에 이름을 조회 못했는데 홈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저희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뭔가 기본값 같은 거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치가 되어 있고요. 뭐 아니고 근데 진짜 뭐 잔액 이런 거는 사실 잔액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홈 화면이 내려가면 오히려 좀 부정확한 정보를 고객한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실패하면 그냥 API 자체가 실패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킷 같은 거는 이제 API 간 호출의 문제라서 그런 거는 이제 기본 인프라적으로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응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구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응답 비교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신 부분에서 이제 A와 A 이제 신규 트래픽이랑 기존 트래픽에 대한 내용을 비교를 하셨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가 좀 가장 궁금했어요. 이제 틀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뭐 로그를 찍어서 뭐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모니터링 환경 같은 걸 따로 구축을 하셔서 이제 틀린 응답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바로 알람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확인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센트리 그라파나랑 뭐 여러 가지 매트릭스 모니터링 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모니터링 환경을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응답 비교 서비스에서
뭐 비교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로그를 남기고 그러면 그 로그가 이제 센트리로 남아서 센트리에서 그냥 그 로그들을 확인하면서 응답이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틀린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뭔가 에러가 나면 알람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내부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해서 만약에 응답 비교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알람을 받게끔 그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모니터링 툴들을 좀 활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응답 비교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얘기인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 쪽에서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응답 비교를. 근데 스테이징 환경이나 아니면 베타 환경에서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베타나 스테이지 환경에서 확인을 했었으면은 중간에 잔액이 들어와서 또는 출금이 되면서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응답 비교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이슈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운영 환경에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일단 당연히 시작은 테스트 환경에서 시작은 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스트 환경에서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우리에게 준비된 상황들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사실 진짜 이게 오래된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또 사용자도 많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게 가능했던 값인데 지금은 아니고 뭐 이래서 우리는 지금 히스토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을 다 사실 검증을 하고 싶었던 니즈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만약에라도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운영에서 좀 최대한 많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수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